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 가비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1930년대 초인가요? 오버 더 레인보우, 오즈의 마법사 영화 그 사운드 트랙 유명하죠? 그 노래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 뭡니까?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열망도 담기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좀 지지하면서 언젠가 저 언덕 너머에는 행복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낙관적인 세계관을 밝힌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음악이란 것은 시대상을 반영을 합니다. 오늘 흥남부두의 금수인은 어디를 갔을까? 이영민 선생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황일 때 오히려 신나는 노래, 댄스 음악이 울려 퍼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근데 예. 그게 불황이 네. 같은 불황이 아니거든요. 네. 심리 그렇게 단순화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불황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아주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다시 네.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그리고 그게 대중예술의 인기에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황이면은 루즈가 그 립스틱이 빨간 게 잘 팔린다, 미니스커트가 잘 팔린다, 이런 건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건 저는 훨씬 그것보다 복잡하게 설명하죠. 하긴 인생이라는 것이 예.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아, 그럼요. 네, 순진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60년대 트로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여태까지는 이제 트로트가 60년대 중후반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네네.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건전명랑했던 노래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64년, 65년 동백아가씨를 기점으로 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고, 음악적 특성 얘기를 주로 제가 몇 주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중시하는 이야기. 네. 그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구조가 도대체 뭔가. 뇌구조가 무엇인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황 때문 이게 잘 팔린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네. 뭔가 그게 끌리는 거거든요. 네. 머릿속에서 그걸 요구하는 어떤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트로트를 좋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트로트가 그 세상을 1930년대 초기에 트로트가 인기 있었던 시대 말고 네. 1960년대라고는 또 다른 시대에 어떻게 세상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주조해 나가고 있었던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네. 일제 강점기하고 비교를 해서 60년대 트로트에만 나타나는 어떤 특성, 근데 이런 걸 찾으면 네. 그게 30년대, 40년대하고 이 60년대가 어떻게 다른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시골. 네. 또 하나가 여자 혹은 약자. 시골 혹은 여자 약자. 네. 그러니까 시골이 굉장히 독특해요. 오.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에 말하자면 트로트가 처음 정착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트로트에는 별로 시골 이미지가 없어요. 네. 별로 그런 생각 못 해보셨죠? 그런데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60년대 시골이 마구 등장을 해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한 50년대 한 중반 후반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다가 네. 갑자기 60년대 시골이 그냥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트로트 음악에서. 예. 일단 두 곡을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조미미의 서산갯마을. 제목부터 딱 시골이죠.
그러게요. 충청도 아줌마. 네, 스산 서산. 건말. 네. 네. 충청도 사람들은 스산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장음이니까 서산.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도 아줌마부터 듣죠.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방랑의 길은 먼데 충청도 아줌마가 아, 이 조미미 선생의 목소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고왔었군요. 네. 네. 곱고 낭낭하고 정말 제2의 이미자쯤 되죠. 아, 왜 저는 그게 아니라 좀 허스키하고 굵다고만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게 좀 연세가 들었을 때 목소리를 기억해서 그럴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미자 목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가창을 하는 그 트로트 가수인데 네네. 이미자보다 약간 조금 더 새끼가 좀 더 있다 그럴까? 콧소리도 조금 더 강하고. 약간은 좀 에로틱한 예, 부분이다.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미자의 목소리에는 그런 에로틱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어머니이자 누이 이런 말하면 형이 그런 거예요. 그 이미자의 스타일의 느낌은. 네네. 근데 조미미는 거기서 약간 애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예. 콧소리가 싹 섞여 있죠. 위로 그렇게요. 올라갈 때. 예. 아무튼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도 그렇고. 예. 네, 서산갯마을, 충청도, 서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미자의 춘천댁사공 있죠. 서귀포 바닷가, 301리 한려수도, 하여튼 엄청 많고요. 네. 사실 이미자의 히트곡, 그 첫 히트곡으로 이런 트로트의 흐름을 바꿔놨던 동백아가씨도 동백꽃이 피는 남쪽이 배경이잖아요. 아, 그렇겠군요. 예, 동백이 예. 서울에서 피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스탠다드 팝에서 꽃집의 아가씨 한번 들려드린 적 있죠. 네. 거기서 새빨간 장미보다 새하얀 백합보다 그 장미와 백합이 가지고 있는 서양적 미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하고 동백아가씨의 이 시골 미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군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예. 배호의 첫 히트곡도 두메산골이었고요. 네. 남진의 첫 히트곡도 울려고 내가 왔나니까 시골 분위기를 내는 노래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대중가요에는 이렇게 시골 분위기나 지방의 지명을 사용한 노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거는 그건 서울 한복판이고요. 서울 한복판의 최신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명치자 구경 갈 때는 혼자서만 가고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예. 유일하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목포의 눈물이에요. 음. 근데 당시에 목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시골이 아니에요. 아, 목포는 그때 5대 도시였습니다. 거기는요. 지금 7천만, 8천만 한반도 전체가 네네. 그런 시절의 목포 인구보다 그 당시 목포 인구가 더 많았어요. 아, 그렇지, 맞아요. 목포는 오죽 그 발전이 없었으면 일제시대에 지어진 그 건물들.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예, 사적지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몰락을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네. 시기에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고 신도시였기 때문에 예. 아주 화려한 도시의 면모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지방도시의 제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반에 보면은 곡명이 있잖아요. 곡종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유행가 혹은 유행소곡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목포의 눈물이. 뭐라고 돼 있냐? 신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민요? 네. 예. 신민요 목포의 눈물. 정말 웃기죠. 잠깐만. 신민요 하면 그 당시에 뭐라 그러나? 민요풍의 대중가요죠. 예. 봄은 안내 봄이와 노호들 강변 봄버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포의 눈물에 멀쩡하게 신민요 목포의 눈물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왜 그러냐? 예. 당시에 이렇게 시골 분위기나 지방의 지명을 쓰는 노래들은 대개가 신민요였어요. 그리고 약간 도시적이고 그냥 일반 지명 쓰지 않는 그런 네. 노래들은 그거는 다 트로트, 당시의 유행가 혹은 유행소곡이라고 하는 노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신민요를 한번 꼽아볼까요? 예컨대 조선 팔경가. 금강산 1만 2천 뭐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좋고 좋아 이거. 네. 관서천리. 예, 서쪽 지방으로 다녀야 되는 거고요. 네. 꼴망태목동. 이거 완전히 시골이죠. 소매기로 다니는. 그런가요? 네. 네, 그렇죠. 꼴매기로 다니는 목동 이야기니까. 울산 큰애기. 요게 울산에 그거 그렇죠. 예,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그다음에 봄은 왔네 봄이와 처녀총각. 처녀총각. 예, 이거는
나물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네. 완전히 시골이에요. 근데 트로트는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민요가 완전히 향토적이고 지방의 지명을 이용하고 있고 트로트는 네. 그것에 비해서 확실히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최신 유행가요가 트로트였다. 사실은 트로트였다. 그럼요. 네. 그거는 신민요하고는 완전히 다른 급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60년대, 50년대 한 말 정도부터 약간 지명이 달라져요. 예컨대 울고 넘는 박잘 때가 트로트예요. 네. 근데 박달재잖아요. 박달재네요. 네, 이거 벌써 시골이 등장하기 시골이네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60년대 정도로 와서는 확 바뀌는 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민요가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트로트로 내려가요. 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스탠다드 팝이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하나 올라오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그렇겠네요. 하긴 뭐 유행이 지나가면은 네. 그게 이제 토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로트가 일제강점기 때는 젊고 세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50년대 후반 거쳐서 60년대 내려오면은 그건 이제 다 대중화가 되어서 시골이나 하층민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내려앉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0년대 최신 유행하는 곡은 스탠다드 팝이요. 일제시대 때 트로트가 차지했던 위상을 트로트가 아니라 스탠다드 팝이 새로운 양품 가요가 들어와서 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위를 차지하고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월드컵 신다가 나이키 등장하면은 돈만 애들은 나이키 신죠. 네, 프로스펙스가 갑자기 이제 달라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트로트는 우리가 왜 트로트 그럼 지금은 촌스러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60년대부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시골스러운 노래가 되기 시작한 바로 그게 1960년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촌스러운 노래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주 도시적이고 새로운 노래였어요. 이때부터 촌스러운 노래가 됐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촌이고 또 여자는요? 네, 또 하나의 코드가 여자입니다. 네. 여자 노래 하나를 들어볼까요? 예.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듣고 오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야, 이 노래는 이미자의 많은 대표곡이 있습니다만, 네. 이 노래 지명도가 참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참을 수가 없어서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 첫 대목에서 한숨이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참. 이게 시골 코드의 노래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슬퍼요. 여자 코드의 노래가.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골 코드는 아무래도 뭐 지방의 풍광을 그려내거나 향토적 분위기를 좀 즐기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트로트 치고는 좀 편안한 느낌의 노래가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 사람들이 시골 노래를 또 많이 듣는 거기 때문에 네네. 도시 사람들의 시골은 약간 좀 즐기는 분위기가 있죠. 네. 뭐 옛날에 신민요들이 즐거운 노래였던 것처럼. 근데 트로트에서의 여자 코드는 완전 그 신파성 그 자체. 예.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는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예. 입이 없어 뭐 머리가 없어 가슴이 없어.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왜 맨날 트로트 소개하면은 뭐 청승 맞다 그러고 시골 컨츄라다 그러고 여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트로트 비하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사실이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예, 뭐 청승스럽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청승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위로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 노래도 똑같이 그 당시 1960년대 다른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노란 샤스의 사나이, 키다리 네. 미스타킴, 예. 짬 좀 내줘요. 참 그 남자 웃기네. 왜 네. 나하고 연애하다가 멀쩡하게 엄마가 야단 한 번 치니까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어.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이런 게 판치던 시대의 세상에 이렇게 청승스럽게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길래 눈물로 보냅니다. 와, 어떻게 이런 게 같은 시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근데 대중의 삶과 심리라고 하는 게 결코 단일하지 않잖아요. 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말보다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왜 남자보다 여자 가수한테 이런 청승스러운 노래가 더 많고 어울렸을까? 1960년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일제강점기 때는 남녀 불문 트로트에선 다 울었어요. 아, 네네. 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남자 노래도 다 울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네네네. 타양살이 몇 해든가 다 한숨 쉬고 그래요. 예. 근데 60년대가 오면요. 물론 한숨이 있죠. 남자 노래도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많은 남자 노래에선 눈물을 감춰요. 그게 그때 전에 말씀하신 사회 분위기와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그렇죠. 건설에 매진해야 되고 경제 발전 이루어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도 있으면서 강한 남성상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뭐 위에서 짓눌렀다기보다는 남자들이 좀 달라진 거예요. 예. 산업화되고 근대화된 세계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게다가 경제는 잘 돌아간다 그러고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 남자들한테는 뭔가 눈물을 감추고 슬픔을 짓누르고 그러고서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60년대였던 거예요. 네. 여자도 시집가기 전에는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를 수 있는 거죠. 키다리 미스터 킴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나 그 남자 좋아요. 이게 처녀 분위기일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네. 시집만 딱 가서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시집 갔는데 그다음부터 무슨 뭐 키다리 미스터 킴 나 짬 좀 내줘요. 참 엄마 말만 듣고 있어. 정말 웃기네. 결혼하고는 이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1960년대에도. 왜냐하면은 둘만 나가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시부모님, 시누이가 있고. 그럼요. 도련님들도 이렇게 쫙 있고.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족에 살지 않더라도 1960년대까지 여전히 가정 안은 조금은 봉건적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한꺼번에 다 똑같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 어느 쪽은 굉장히 산업화도 자본주의화가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아주 봉건적이거나 중세적인 게 함께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겠군요. 여전히 가족 내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의 발랄한 처녀도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미니스커트 벗고 미니도 아니고 저기 깡통치마 같은 거 입었던 다리 내놓는 옷을 다 벗고 이제 긴 치마로 다 갈아입고 한복 입고 그리고 이제 시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스럽게 사는 게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 당시 예. 여자로서는. 게다가 여자들이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요. 1960년대는 사회적 노동을 별로 안 했어요. 사회적 노동. 직장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시집가기 전까지만 가졌어요. 하긴 뭐 천하의 그 트로이카 여배우들도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배우라는 직업이 워낙 독특하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옛날엔 여자들이 예컨대 직장을 가졌다. 그러면 네. 2, 3년 잘 벌다가 시집갈 미천 마련해서 시집가라. 그거였어요. 시집갈 미천 마련하라. 예, 이거였군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직장 가져서 2, 3년 벌어서 혼기 늦지 않게 그 당시에 누구 잡아가지고 결혼하면서 그거 미천 갖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대생들 있죠. 네. 여대생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중간에 어쩌다가 남자가 생겨서 그러면은 보통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퇴. 아니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아예 결혼을 그럼요. 금지했어. 아니 총장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녀들이 계속 총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이건 뭐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관례처럼 꽤 그렇죠. 내려왔었어요. 상당 예, 부분까지는. 그리고 예. 결혼을 하면은 학교를 일단 그만둬야 됐어요. 퇴학해야 됐어요. 그게 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혼 여성은 학부생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학원생부터 되는데. 근데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이화여자는 어쨌든 여대였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직업을 갖고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할 여자들이 아닌 여자가 많았거든요. 60년대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소위 얘기하는 그냥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소위 아줌마 분위기라고 하는 이게 결코 아줌마를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업주부 분위기를 내면서 계속 그 분위기를 학교로 밀고 들어오는 게 싫었던 거죠. 학교로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자 하면은 네. 어머니께서는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네. 중농, 네. 중농 이상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막내였죠. 네. 막내 여동생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한학을 많이 하셨던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애가 무슨 공부냐 여자애가 무슨 공부냐 그럼요. 네. 계집이 무슨 공부를 이런 거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금방
어떻게든 그 누구냐 그 집안의 큰 오빠 네. 이런 사람들의 힘을 받아갖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때 외할머니가 몸져 누우신 거예요. 네. 당연히 딸이 간호해야 돼. 그렇죠. 학교 그만두고. 예. 네. 간호해야죠. 그리고는 돌아가셨는데 그다음부터 공부를 더 못하고 그냥 결혼하는 결혼, 거죠. 예. 그럼요. 그때 공부하는 것은 여자가 공부하는 것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회활동을 계속 하셨던 예컨대 손숙 같은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연극 배우 손숙 씨. 네네. 그분은 학교 내에서 연극 같이 하는 선배한테 결혼했거든요. 아. 김성옥이라는 분이에요. 예.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멀쩡하게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당연히 그만뒀어요. 연극을? 네, 처음에는? 아니요. 연극이 아니고 학교를. 학교를? 네.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그만두셨다니까요. 예.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그 당시에 그렇군요. 영문여고를 졸업해서 고려대학교 사학과까지 들어간 여자가 결혼했다고 직장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다니까요. 이런 사악한 일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자들이 사회적 노동을 해서 돈을 스스로 벌지 않으면 결혼하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당장 굶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나와야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혼녀 하면은 네.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 물론 1960년대 가족 간의 부부관계가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1960년대에 가정 소비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권이라고 할까요? 돈을 어디다 쓰고 뭐 가계부 적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아내가 다 맡아서 하는 분위기로 60년대 급격하게 바뀝니다. 예. 그 전까지는 뭐였었냐? 남자들이 다 돈주머니를 차고 돈깨를 차고 앉아 있었어요. 네. 이 여자가 조금 쓸 때만 되면은 아이고 저 여보 어디에 쓸 일이 있는데 돈 좀 내주세요. 그럼 하고서 돈깨 딱 열어가지고 돈 주는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1960년대가 되면 남자들이 월급 봉투를 갖고 와서 통째로 아내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아내는 거기서 다시 나누어서 살림을 하고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네. 바뀌게 되는. 물론 이제 이게 도시적 방식인데요. 1930, 40년대도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네. 60년대가 되면 급격하게 여자가 가정 살림을 말하자면 재경부 장관을 맡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국무총리를 맡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 이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노래들도 있어요. 예. 최희준의 월급봉투 그리고 최희준의 엄처시야 두 곡 듣겠습니다. 아이고 월급봉투 엄처시야 제목으로 살벌하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가불하는 재미로 출근하다가 월급날은 난 몰래 쓸쓸해진다. 이것저것 제하면 남는 건 빈 봉투. 한숨으로 봉투 속을 채워나 볼까. 19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가 처다히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니까 무서운 아이고 큰 소리 쳐보지만 나는 공처가라는 제목 가사로 끝나는 엄처시야였습니다. 세상에. 최희준 선생 하면은 뭐 대표곡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광복 20년 라디오 주제가도 있었고 또 하숙생 같은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뭐라 그러나 사회상을 담은 약간 익살스러운 그런 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노래들은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드라마 주제가예요. 두 곡 다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월급봉투도 그렇고 엄처시야도 그렇고 라디오 드라마예요. 아니 월급봉투 가사는 신봉승 가사고요. 아, 이게 신봉승 극본, 드라마였거든요. 극본 네. 쓰셨던 분. 예. 엄처시야는 김석야라고 역시 라디오 드라마 쓰셨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봉투는 그거예요. 그 제목처럼 가부라는 재미로 살았는데 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은 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부를 많이 한 거죠. 네네. 그동안. 네. 그리고 이제 봉투를 갖다가 부인한테 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들하고 아버지가 둘 다
그 엄마한테 갖다 앵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월급이 쭉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인이 보고서 아니 당신 월급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경조사비를 냈어. 왜 얘는 안 뛰었는데 당신만 뛰었어요. 같은 직장인데. 바로 뾰룩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집안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엄초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녀 때는 토끼 같았던 여자가 어느 순간 고양이 같아졌다가 어느 순간 호랑이로 바뀌는 거 맞아요? 확실히 바뀌긴,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히 일제시대 때 네. 스토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문인이 됐던 하여튼, 꽤 식민지 조선에서도 유명했었던 이런 네. 분들 보면은 분명히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돈도 벌었지만, 그건 전부 다 술값으로 날리거나 그랬었지 집에 갖다 주는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좀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주는 착취한 사람도 있었지만 있었겠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돈에 대한 관념이요. 좀 이렇게 뻥뻥 쓴다고 그럴까? 네. 들어먹고 뭐 일확천금 뭐고 좀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자본주의 초기의 느낌이라고 할까?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60년대만 되면 이게 좀 꼬박꼬박 직장에 월급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셀러리맨 분위기로 확실히 바뀌어요. 역관계가 좀 바뀌어가는 그런 와중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여자가 가정 경제의 주도권을 쥐는, 벌어오는 건 남자이지만 소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대목은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1950년대 후반에 이미 여자들이 뭐 우리가 흔히 춤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인생은 엔조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무슨 뭐 계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춤바람이 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60년대 초반에 그건 다 퇴폐적인 거야. 그러면서 다 걷어들였어요. 그런 식의 욕망들을. 네.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맛보면 걷어들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자유의 바람도 한번 쐬고 나면은 네. 예, 그런 것처럼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쐬고 나면 다시 걷어들이기가 어려운데 이걸 경험한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다시 들어와 앉았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옛날식의 현모양처와는 굉장히 다른 현대적인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다. 네. 가정 경영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아. 그리고 잘 배워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가계부 쓰는 법, 뭐 무슨 꽃꽂이 하는 법, 남편한테 잘하는 법, 이거는 옛날에 그냥 그 보통 아무것도 안 배웠던 여자들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도로 잘 배운 여자들이 하는 특별한 직업이었다. 이거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육아도 교육도 그렇게 잘 배운 여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현모양처론이 새로운 이데올로기, 여성의 이데올로기로 정착을 하는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여자들로 봤을 때도 혹은 사회 전체로 보면은 남자의 길을 되게 살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살림하는 방식의 이분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아, 예. 성적 분합을. 그렇군요. 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남편들이 직장을 끝나고서 퇴근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은 네. 분명히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가정에서 뭔가 주도권을 쥔 건 여자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를 여자가 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막 네.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혼을 하면은 정말 경제력이 없는 것을 전락을 하지만 네. 결혼한 상태에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가정 내에선 여자의 위치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네. 굉장히 허망한 거죠. 이혼하면 끝이니까. 빚 좋은 개살구였다. 네. 그래서 여자의 일생 같은 것과 지금 엄처시아가 공존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도시에서 첨단을 달리는 그런 신식 부부와 아직도 그렇죠. 시골에서 그렇죠. 예전에 그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부들과는 정말 다르겠죠. 아, 그럼요. 네. 아까 경기도 광주에서 중농이었는데도 네. 고등학교도 끝 마치고 당연히 엄마 아프면 병원 하다 시집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 기억해 보니까 고등학교는 졸업하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고, 네 아빠랑 나랑 바꿔서 사회생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네. 그 욕망이 있어요. 네. 네. 나도 했으면 잘했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됐구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드린 이 방송 못 들으실 테니까 사실 어머니께서 사회생활했으면 아버지보다 더 출세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가끔 우리 할머니를 보면 그렇거든요. 아, 네. 할머니 완전 무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보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 할머니 공부했으면 어디 여자대학 총장감이었어. 진짜 정말 대단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여자들이 다 썩히고 앉아가지고 1960년대까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네. 근데 여자이자 시골이다.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오죽하겠어요. 아. 시골 여자. 이건 정말 더하죠. 자, 듣겠습니다.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 아까 선마을 선생님 제목만 들어도.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금년이 그 장준환 선생님 돌아가신 지 40주기. 그러네요. 예, 그러네. 40주기 됐는데 네. 장준환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좋아하셨대요. 왜요? 이분이 그 사모님이랑 결혼하셔서 어떻게 됐냐면 선생님이었는데 그리고는 동경에 유학을 갔었어요. 네. 일본으로. 네. 근데 전황이 급박해지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네. 일본이 그 처녀들을 이 어. 정신대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위안부로. 위안부로 네. 끌어가고 뭐 근로정신대다 뭐. 그렇죠. 근로정신대로만. 예. 그래서 안동을 시키고자 자신의 제자였던 결혼을 하셨구나. 예,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선마을 선생님은요. 이것도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나중에 이제 영화까지 됐는데 네. 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냥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대 정도의 연배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당연히 선마을 선생님 라디오 드라마 생각 안 나실 테니까 예. 그 영화 내 마음의 풍금 있죠. 전도연 씨하고 예. 이병헌 씨 나왔던 네네. 그거 딱 생각하시면 이게 딱 맞아요. 아,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 촌색 씨가 서울에서 온 선생님을 사랑하는 네네네. 이야기잖아요. 네네. 짝사랑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섬마을에 고학력 남자가 하나 내려와서 의사 선생님이 됐건 뭐 학교 선생님이 됐건 뭐 내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섬색 씨가 순정을 바친 겁니다. 네. 근데 왜 이 섬색 씨는 서울 선생님이 좋았을까요? 그 섬에도 남자들이 있는데 삼돌이도 있고 다 있는데 서울을 갈 수 있으니까. 서울 선생님이었으니까 예. 일단 네. 때깔이 다르고 네. 예. 그 내 마음의 풍부에서도 보면 하얀 와이셔츠에 그렇죠. 그 이병헌 씨가 입고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턴테이블을 탁 들고 와가지고 예. 음반 같은 거 탁 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느니라 이러면서. 네. 그리고 애들한테 막대하지도 않고 네. 굉장히 교양 있게 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있죠. 섬마을에 고학력 남자가 내려와가지고 섬색 씨가 주변에 남자 다 뿌리치고서 그 남자 좋아하는 그 서울 남자 좋아하는 이야기가 라디오 드라마 그대로고요. 아, 정말. 예. 이게 동백아가씨 얘기도 바로 이거예요. 서울에서 무슨 식물 채집하러 대학생 하나가 내려와요. 울향도라고 하는 섬에. 네. 그랬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만 시켜놓고서 그 남자 유학 가버리는 거예요. 꼭 거기 하나가 있죠. 서울에 가면 애인이 있는 거죠. 이 청실홍실과도 비슷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 보세요. 내 마음의 풍금에서도 이병헌이 그러면 전도연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그 옆에 서울에서 내려온 이미연을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거야. 그러니까 이 섬색 씨의 소원은 뭘까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이 철새 같은 선생님을 섬에 잡아놓는 게 이 여자의 소원일까요? 뭐 겉으로 보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같이 갑시다. 그렇죠. 서울에 갈 때 나 데리고 가주면 더 좋은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서울 선생님의 사모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복잡한 계산이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남자가 좋았다는 것은 일종의 서울에 대한 선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골하고 여자가 만나면 더 트로트스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게 시골 사람 혹은 여자라고 하는 게 1960년대는 가장 약자였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고 이런 시골의 여자는 더더욱 서울의 남자가 강자 중에 강자였던 서울의 남자가 좋고 그립고 거기 가서 달라붙어야 나도 살 수가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런 서울에 대한 선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노래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입니다. 흑산도 아가씨 이 네, 얘기군요. 예, 그거예요. 듣고 오겠습니다. 나 몰래 서러운
이별은 천번 만번 밀려. 선말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또 뭡니까? 동백 아가씨. 이거 뭐, 섬이고 예, 섬입니다. 섬의 여자고 아예 가사에서 그러잖아요.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2절에서는 아득한 저 서울을이에요. 예.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마음이 검게 타버렸다는 거죠. 흑산도가 멀긴 멀거든요. 멀죠. 예.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서울이 욕망의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탠드 팝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는 정말 잘 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서양화된 도시를 막 즐기는 거였잖아요. 네, 네. 꽃집 아가씨는 예뻐요. 우리는 명동을 놀러 다녀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죠. 네, 근데 트로트에서는 저 멀리 바다 건너 거기에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서울을 못 갈까요? 난 서울이 정말 그리워요. 이런 절망감을 흑흑거려요. 아,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예. 당사자로서는 이거 참 굉장한 거죠.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이 섬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섬에 있는 여자가 서울을 그리워했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네.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게다가 여자니까 더한 거죠. 남자라면 그게 어떻게 해갖고 자기 혼자 뭐 의지를 통해서 서울까지 가서 뭔가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여자는 아직도 힘이 없어.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직도 잡혀있는 경우고 게다가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니 나는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성취할 수도 없는 극단적인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 트로트가 갖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렇게 60년대에는 섬, 여자, 뭐 건너갈 수 없는 어떤 절망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산도, 전라남도, 흑산도, 신안군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네. 경기도 광주군, 마찬가지예요. 곤지암, 네. 열미리에 살고 계셨던 예? 구자 민자 희자 쓰던 우리 어머니께서 똑같이 이거 좋아요. 예, 이게 좋아하시고. 자기 노래인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제 그 이용복 씨도 불렀던 또 네. 김정호 씨도 불렀던 달맞이 꽃이라는 노래를 네, 좋아하셨거든요. 네, 네. 너무 슬퍼요. 네. 저한테 불러달라 그러는데 저 짐짓 가사 생각 안 나고서 안 불러요. 가슴 아파서. 예. 근데 언젠간 또 불러드리겠죠. 그렇죠. 네. 이때가 무작정 상경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그게 막 시작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시작이고 그야말로 상경대열은 뭐 80년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오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때 이제 막 경제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막 서울로 시골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남부여다 하면서 올라오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그거는 이제 서울로 가기만 하면, 이 산업화된 세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기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네. 희망이 있었던 시대. 그러나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정말 알 수 없었던 시대. 이런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가 되면은 네. 서울로 그렇게 가고 싶어요가 좀 줄어들어요. 노래가. 네. 트로트에서. 근데 60년대 후반의 노래들이 주로 서울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서울을 그리워하는 노래들. 네. 이런 상경바람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로트라고 하는 것은 60년대 후반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노래였다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제가 60년대 후반에 트로트가 부활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중후반에. 네네. 그 얘기는 60년대 초에 희망이 거품처럼 확 올라왔다가 막 정권 바뀌고 뭔가 잘한다고 할 때 그 거품 때문에 약간 신음소리가 그치고서 좀 참아보자 이랬던 사람들이 네. 아무리 참아도 이게 해결 잘 안 되니까 네. 다시 그 슬픔이 헉헉거리고 튀어나오는 거죠. 신음소리라고 하는 게. 네. 다시 힘들어요. 라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은 그 스스로의 고통을 의지로 극복을 못하고, 그렇다고 분노하지도 못하고, 남의 탓도 되지 못하고, 그냥 트로트 방식으로, 신파 방식으로 흑흑거리고 청승스럽게 안으로만 슬픔을 삭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방식밖에 없었다.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이.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 곡은 그래서요. 예, 결국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인 고통을, 사회 이야기를 잘 못하고 주로 가족한테 기대서 울고 탄식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애인이거나 엄마거나 자식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가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도 주로 여자 가수들의 몫이었어요. 남자는 이걸 잘 안 하는 거고.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 지금은 기러기 아빠란 말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노래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나온 거예요.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그렇군요. 이 드라마 주제가였던 바로 이 노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노래가 유명해져서 그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긴 별이 빛나는 밤에도 노래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네, 됐죠. 그런 거죠. 네, 기러기 아빠 듣겠습니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말이 옛날에 트로트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그냥 한때 유행했던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었다. 예. 그렇죠. 예. 그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이 세 개가 이미자의 3대 히트곡이에요.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그렇군요. 네, 근데 3대 히트곡이자 3대 히트 금지곡이에요. 세 개가 다 금지예요. 맞다. 박정희 정권에서 네, 동백아씨는 외색으로 걸렸고요. 선마을 선생님은 표절로 걸렸는데 무슨 일본 노래 표절이라는데 무슨 노래인지도 잘 그러고요. 몰라요. 잘. 네. 기러기 아빠는 가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슬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그려지시죠. 아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애들만.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이렇게 피고 있는데 애들만 부모도 없이 그리고 근데 쳐다보니까 기러기들이 쭉 줄지어 날아가고 있어요. 기러기 가족이. 아, 저렇게 기러기는 가족끼리 날아가고 있는데 아빠는 어디 있나. 아빠가 어디 갔겠어요. 돈 벌어올 테니까 니들끼리 좀 잘 있어. 라고 하고 사라졌겠죠. 아버지는. 그리고 2절에는 엄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돈 벌고 올게라고 가족과 떨어져서 돈을 벌고 있는 아빠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족하고 다 떨어져서 오로지 돈만 버는 것으로 있는 그런 아버지를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 슬픈 얘기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60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뭐 돈 벌어올 때 너 조금만 있어봐. 큰애, 넌 컸지? 그러니까 동생 잘 돌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서 한 10살 먹은 애한테 7살 먹은 애 맡겨놓고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데 당시에 무슨 휴대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애들 글을 잘 읽어서 편지를 보내기를 해요. 주거지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뭐 1, 2년씩 2년씩 애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버려져 있는 상황.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상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많아요. 그러고서는 30년 뒤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울고 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미안해. 예, 이거 참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래요. 근데 대개 그 아침마당 나오는 거 보세요. 주로 딸이에요. 아, 예.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들은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끝까지 끼고 있어요. 그리고 딸들은 남의 집 애보기 식모로 보내는 거죠. 그런 입 다음에 하나 던 다음에. 근데 흩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잘라버리는 것은 딸을 먼저 버리는 거죠. 또 꼭 버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삶에 치다가 연락이 두절돼갖고 네, 보니까 네. 결국 입을 덜어가는 것도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딸을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요. 그냥 지금 제가 그렇게 야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자 노래 중에 들국화란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들국화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딸을 버리고 들국화야 너를 버리고 돌아서는 이 어미를 용서해라. 그게 가사예요. 아이고. 엄청나죠. 살벌하네요. 예, 그러니까 1960년대 노래들이 이렇게 아이 버리고 가족 흩어지고 이런 거 있죠. 네. 미워도 다시 한번처럼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걸 무슨 뭐 본 아버지한테 보내는 것이든 본부인한테 보내는 것이든 자기가 세컨드가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든 간에 가족끼리 그렇게 흩어지고 뭔가 고통의 절망들을 그렇게 가족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흑흑거리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대인 거죠. 네. 이미자는 진짜 그런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이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신 곡은요? 네, 70년대 노래지만 이렇게 가족으로 엮이면서 청승스러운 노래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노래를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들려드리려고요. 네. 한 70년대 후반, 중반쯤 나온 모정이라는 노래인데 역시 박순석 작곡입니다. 네. 신파성의 아주 진수를 보여드리는 노래인데요. 손발이 많이 오그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을 꼭 잡고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중간에 대사가 있어요. 대사. 예, 엄마의 목소리로 하는 대사인데 그게 50년대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뭐 여보 당신은 뭐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수가 직접 대사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모정의 중간 대사는 성우 고은정의 목소리입니다. 60년대 최고의 성우 예, 아닙니까? 60, 70년대. 그러니까 네. 정말 잘해요. 그렇군요. 이거 듣고 있으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바로 그 목소리 그대로 중간 대사가 나옵니다. 자, 손발을 꼭 잡고 마지막 노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흥남무대 금수인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낯선 타국 바다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